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미국의 평범한 여대생이 단지 학교 수업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에 의문을 품고 무심코 시작한 역사조사. 그런데 이 작은 호기심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국제적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안중근, 그는 테러리스트인가 독립투사인가? 그녀는 처음엔 이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일본 역사를 공부하던 평범한 미국 대학원생 클로이 파커. 그녀가 발견한 역사적 진실은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국제학계까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밝히려 한 진실을 막기 위해 움직인 거대한 세력들, 그녀를 압박하는 교수들, 등을 돌린 친구들, 심지어 국가적 압박까지. 과연 이 어린 미국 대학원생은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역사는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역사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 소녀의 놀라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로이 파커입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24살 대학원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과 문화에 푹 빠져 일본어도 배우고 대학원에서도 일본 역사를 전공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한 수업에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날은 평범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 강의에서 교수님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죠. 다음으로 살펴볼 역사적 인물은 안중근입니다. 일부 서구 자료와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교실 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특히 교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어요. 안중근이 정확히 누구인지, 왜 그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지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이었어요. 일본 측 자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정치인으로 안중근을 정치적 암살자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료들은 이토를 조선 침략의 주범으로 안중근을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 상반된 기록들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같은 수업을 듣는 일본인 대학원생 나카무라 유이치에게 물어봤어요. 클로이, 그건 간단해. 안중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인을 암살한 테러리스트야. 역사적 사실이지. 나카무라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나카무라, 안중근은 평화적인 동양평화론을 주장했고 재판에서도 그의 행동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독립전쟁의 일환이라고 말했대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카무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클로이, 넌 아직 일본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이런 민감한 주제에 너무 빠져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유학생 민지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중근 의사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지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영웅이에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이죠. 그분이 남긴 동양평화론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민지는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그가 남긴 글들,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한 민족에게 중요한 상징적 존재를 보았어요. 클로이, 만약 더 알고 싶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그날 밤 민지가 보내준 자료들을 읽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교과서와 서구학계에 퍼진 정보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깨달았죠. 더 놀라운 건 제가 지금까지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역사를 배워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내고 말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찾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영어로 된 자료, 일본어로 된 자료, 그리고 번역된 한국 자료들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자료들 중 상당수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고
몇몇 저명한 서구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안중근을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묘사하고 있었죠. 우연히 발견한 한 오래된 논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60년대 초 일본 외무성이 서구학계와 언론에 안중근에 대한 특정 자료와 해석을 적극적으로 배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잖아요.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나카무라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클로이, 여기서 뭐해?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밝았지만 제 손에 들린 책들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직도 그 일본 마이너스 한국 역사 문제를 파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더라고요. 특히 안중근 의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서요. 나카무라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로이, 솔직히 말할게. 이건 너에게 좋은 연구 주제가 아니야. 특히 내가 일본 역사를 전공하려면 이런 민감한 주제는 내 학술적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고마워요, 나카무라. 하지만 저는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이에요. 학자로서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 나카무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정치적 현실이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라든가. 아무튼 조심해. 그날 저녁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동양평화론의 내용, 그의 재판 기록, 그리고 당시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까지요.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안중근의 이미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정리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지도교수인 로버트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역사 분야의 전문가였죠. 제가 발견한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클로이, 너의 열정은 좋아. 하지만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해. 모든 역사적 사건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어. 일본의 시각도 그들 나름의 맥락이 있는 거야. 당황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 계시면서도 왜 이렇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찾은 자료들은 의도적인 역사 왜곡의 증거예요. 이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김 교수님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클로이, 학문의 세계에서는 모든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이런 민감한 주제는 너의 첫 학술 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좀 더 안전한 주제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제 열정이 안전한 주제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한 것 같았거든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 볼 테야. 그리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안중근 테러리스트인가? 독립투사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제가 발견한 자료들과 왜곡의 증거들을 정리하고 안중근 의사의 진정한 모습을 소개했죠. 다음 날 아침 제 블로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댓글과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한국인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일부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일본인 독자들 중 일부는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한 일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제 글이 이렇게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민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로이, 당신의 글 읽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많은 한국인들이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민지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 일이 제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거든요. 그때 나카무라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차갑게 시선을 돌렸죠.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나카무라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클로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캠퍼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나카무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경고했잖아. 이건 너에게 좋지 않은 주제라고.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카무라,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나카무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는 모든 걸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 역사는 복잡해, 클로이. 그리고 너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위험한 게임이요? 역사적 진실을 찾는 게 어떻게 위험한 게임이 될 수 있죠?
나카무라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넌 이해 못해.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매우 민감해. 그리고 내가 지금 일본 정부와 학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제 연구 결과를 더 자세히 공유하기로 한 거죠. 저는 단순히 역사적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닌 민족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미지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그 증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몇 시간 만에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공유하고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본 네티즌들의 강한 반발도 있었죠. 다음 날 학교 신문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가 나간 직후 한국의 몇몇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민지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클로이, 큰일 났어요. 나카무라가 당신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글이 일본 언론에 소개됐어요. 민지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카무라의 글에는 제가 반일 감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 민족주의자들의 선전에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섰어요. 공개적인 대립으로 발전한 거죠. 그날 오후 김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클로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블로그 글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저는 무릎이 떨렸지만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제가 찾은 증거들은 명백해요. 김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클로이, 학문의 세계는 진실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치, 국가관계, 그리고 학계의 권력 구조가 있어요. 당신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 그런 거대한 구조예요. 저는 김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은 알아두었으면 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학 윤리위원회에 신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윤리위원회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역사적 진실을 찾아 공유한 것뿐인데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클로이, 이건 단순한 학술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됐어요. 일본 대사관까지 이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단순한 블로그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김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봐야겠어요. 지도 교수님이시니까 분명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김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이, 당신이었군요. 무슨 일인가요? 그 차분한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일, 나카무라와 일본 유학생들의 반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까지.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야 비로소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함 대신 냉정함이 느껴졌거든요. 클로이, 내가 이미 경고하지 않았나요? 이런 민감한 주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지와 격려를 기대했는데 김 교수님마저 저를 질책하고 계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제가 발견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과정에는 명백한 왜곡이 있었고 저는 그저 그것을 밝히려 했을 뿐이에요. 김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클로이, 학문의 세계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적 사건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관점만을 절대적 진실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교수님, 일본이 체계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이미지를 조작한 증거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에요. 김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클로이, 당신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학자로서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열정적인 거였는데 왜 김 교수님은 그걸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 교수님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윤리위원회에 공식 사과하고 논란이 된 글들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주제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가겠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지도 교수로 남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였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교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등을 돌리시다니요. 교수님, 왜 그러세요? 교수님도 한국 계시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실 텐데. 김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클로이, 내 민족적 배경이 학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해요.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 대 일본의 구도로 보는 것부터가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김 교수님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이 말을 남기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렇게 혼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사과하고 모든 글을 내리고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면 편할 텐데. 하지만 그건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 제 마음처럼 어두웠어요. 그때 문득 안중근 의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지. 저는 조금의 어려움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블로그 글과 SNS 게시물이 국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매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이어서 중국 그리고 마침내 미국과 유럽의 몇몇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학원생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역사 왜곡 폭로. 아침에 일어나 이런 헤드라인을 보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분명 제 이야기였고 제 사진이 기사에 실려 있었죠. 캠퍼스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 특히 일본 유학생들은 저를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몇몇은 제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힘든 건 일부 교수님들의 태도였습니다. 동아시아학과 카론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저를 지목해 질문했어요. 파커 씨, 당신은 학문적 객관성보다 정치적 견해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나요? 카론 교수님은 코웃음 치듯 웃으셨어요. 역사에서 진실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학자로서의 책임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나카무라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보는 만큼 차가웠어요. 정말 잘했어, 클로이. 이제 당신은 유명해졌네요.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나카무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과 사무실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장학금 지원이 재검토 중이라는 거였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학문적 성과 평가였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도 상관없을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으니까요. 장학금이 취소되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캠퍼스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역사 논쟁을 일으킨 대학원생 제목의 기사였어요. 내용은 비교적 중립적이었지만 인터뷰한 몇몇 교수들의 의견은 저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파커 씨는 학문적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감한 국제적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학문적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아시아학과의 시니어 교수인 윌리엄스 교수님의 코멘트였어요. 그분은 일본학 전문가로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학술상을 받은 분이셨죠. 기사를 읽으며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제 편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학교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지와 다른 한국 유학생 몇 명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지지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당신은 정말 용감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어요. 이 어려운 시간에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로.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김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